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막 1년 차에 접어든 30대 남자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아내와 지지고 볶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고 외동아들입니다. 아내는 일남 이녀의 둘째 딸이에요. 장모님은 정말 젊으셔서 아직까지 50대 후반인데 열심히 사회생활 중이십니다. 장인어른은 아내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지만 여유가 있어 유산을 많이 남기셨다 하시네요. 덕분에 아내와 결혼할 때 저희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란 이유로 아내는 금지옥엽 키우신 어머님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덕분에 아직은 사회에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은행 빚 없이 자가를 마련해 살고 있습니다. 집도 넓어 아이가 태어나도 쭉 지금 이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들께 감사해서 더 잘해드리고 자주 찾아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퇴임하셔서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반면에 장모님께서는 남은 여생을 보낼 재산은 충분한데도 꾸준히 사회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피부관리 샵을 운영 중인데 그 기회로 처음으로 마사지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재미가 붙어서 다른 샵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까지만 들었어요. 저희 아내를 포함해서 자녀들이 다 말리는데도 듣지 않으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야 낫지 생각해서 크게 말리진 않았습니다. 이미 저희 아내 남매들과도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기로 약속하셨다고 했거든요.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회식 후 부장님과 함께 마사지 샵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와 부장님은 평소에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해서 종종 회식 후 함께 다녔던 적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꽤 오래 마사지를 받지 않은 상태라 몸이 뭉쳐 있었거든요. 부장님이 쏘신다는 말에 이게 웬 횡재냐 하고 룰루랄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장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술도 한 잔 들어갔겠다. 굉장히 접수하고 간단하게 조교 후 관리사분께서 발을 닦아주러 오시는데 장모님이 계시는 겁니다. 저도 장모님도 서로 당황해서 아는 척을 하지 못했어요. 같이 일하는 부장님께서는 제게 귓속말로 내가 젊은 여자한테 받을게. 이해 좀 해줘. 하고 개인 관리실로 쑥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저도 어벙벙한 채로 장모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관리실로 들어갔죠. 요즘은 같이 와도 모두 따로 1인실로도 안내해 주더라고요. 순간 술이 확 깨서 장모님에게 잠깐 쉬다 가세요. 저는 눈 좀 붙였다가 갈게요. 하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장모님도 순간 당황하셨다가 긴장을 푸시면서 깜짝 놀라네. 회식하고 왔나봐. 피곤할 텐데 그냥 누워. 돈도 냈는데 그럴 순 없지. 하고 저를 끌어다 앉히시는 거예요. 저도 됐다고 하면서 긋고 만류하려다 장모님 성화의 바닥을 보고 누워버렸습니다. 술도 거나하게 마시고 온 데다 시간도 늦어 꽤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누운 상태로 장모님 죄송해요 하니까 웃으면서 죄송은 뭘 힘이나 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아내가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서 머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그땐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중 일은 나중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힘을 쭉 빼고 누워 있었어요. 아무래도 장모님이 몸을 풀어주기 시작하니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도 이상하게
그날은 다른 때 마사지를 받았던 것보다 훨씬 생경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나마 엎드려서 마사지를 받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돌아 누웠더니 또 느낌이 다른 겁니다. 실내가 어둑어둑하긴 했지만 아로마 향이 나는 초를 켜고 있어 어느 정도 앞은 보이는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로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구석구석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가만히 받고 있자니 마음이 묘해지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도 당황스러운데 장모님이 근육을 풀어주니 나중에는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당연히 저에게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지만 저는 제 몸이니 그걸 느꼈고 장모님도 흘끗 보시더라고요. 그냥 슬쩍 웃으시면서 종아리를 풀어주시는데 순간 다행이란 생각도 들면서 아쉬운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술김에 그랬을 수도 있고 괜한 오기가 들었던 거였다 해야 할지 혹시 보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마사지만 하시더니 응 하고 짧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서로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장모님이 관리실에서 나가려 하시기에 저도 모르게 이제 퇴근하시죠. 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해버렸어요. 장모님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술도 덜 깨고 어벙벙한 상태로 관리받고 나오신 부장님 보내드리고 담배만 피면서 장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분들이랑 나오시더니 간단히 인사를 주고받고 제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저는 술을 마신 상태라 운전을 못해서 장모님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어차피 저희 신혼집과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이라 따로 가는 것도 우스운 상황이었거든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저도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라는 말 먼저 나왔어요. 장모님도 들으시더니 그냥 웃으면서 죄송할 것도 많다. 원래 남자들 자주 그러더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마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과 동시에 장모님은 아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덥석 입을 맞추고 말았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도 장모님은 크게 거부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동안 입을 맞추고 난 후 장모님을 바라봤어요.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도 같았습니다. 순간 무서워져 제가 실수한 건가요?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네요. 순간 다행이란 마음이 들면서도 궁금해져. 그럼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물어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딸한테 미안한데 설레기도 해 하시더라고요. 저랑 같은 마음이란 걸 확인하고 나니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처음부터 엄청나게 끌리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마사지를 해주고 또 받으면서 다른 느낌을 받았던 거겠죠.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하게 아내보다 장모님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마사지 해주실 때 손길이나 그 후 충동적으로 했던 입맞춤까지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바람에 밤에는 잠도 잘 못 이뤘어요. 어느 날은 장모님이 제 꿈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제 몸 변화를 보고 아내가 왜 이래 아침부터 안 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에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정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주말 저는 흉의 아내는 샵에 나간 날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매끈한 소재 원피스 잠옷을 입고 맞아주시는데 순간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에게 놀라셨을 텐데 문을 열고 들어오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께 솔직히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또 호기심이 커져서 참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하고 질러버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는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투정 부리듯이 말했는데 의외로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내심 기다렸던 것도 같아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장모님과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리고 예쁜 사람과 만남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 또래들과 다르게 성숙한 점이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장모님 집에 머물렀어요. 누가 올 일도 없으니 마음 편하게 일을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녹초가 되어 중간에 잠들기도 하고 일어나서는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까지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느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지칠 줄도 모르고 장모님과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모님도 저를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동안 미적지근하게 대답을 하셨던 것처럼 소극적일 줄 알았는데 아니셨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이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내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뭐에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장모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가끔 마사지를 받으러 가야 할 때도 꼭 장모님이 계시는 샵으로 갔어요. 제가 쉬는 날 아내가 일하러 가면 꼭 장모님 댁에 가서 낯이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밥도 먹고 카페도 들렀다. 집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오지 않으면 장모님도 오늘 바쁜가 봐 하는 연락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뭔가에 홀딱 빠져 버리면 이런 느낌이라는 걸 이제야 처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거부할 마음도 들지 않고 제가 먼저 찾아가 응석부리듯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장모님도 다르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제는 아내가 슬슬 아이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냐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전처럼 관계를 가지는 것도 즐겁지 않고 지루해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저도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장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가정을 지키면서 이 매력적인 관계를 놓지도 않고 싶단 욕심이 듭니다. 나는 경호의 새엄마이다. 지금은 애인처럼 지내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겠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해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우린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경호 아빠는 이혼남이었고 나는 노처녀였다.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직장인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편이다. 나름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일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정말 착실한 남자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다. 알고 보니 경호 아빠는 가정에 충실한 남자였다고 한다. 경호가 중학생이 되자 경호 엄마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고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경호 아빠는 그동안 경호를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아무 의심도 없이 여행 비용을 지원해줬다고 한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도 좁았던 것이었다. 경호 아빠의 친구가 경호 엄마가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다니던 것을 유심히 봤고 몰래 사진을 찍어서 경호 아빠에게 보내줬다고 했다. 경호 엄마는 친구와 여행을 간 것이 아니고
내연남과 여행을 갔던 것이었다. 경호 아빠의 친구와도 잘 아는 사이였는데 여행지에서는 경호 아빠의 친구를 몰라봤던 것이다. 경호 아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성실하게 돈을 벌었다. 그리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경호는 순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빨래, 식사만 해결해주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학생이었다. 경호 엄마는 동창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해외에서 경호 엄마의 모습을 본 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고 경호 엄마의 뒤를 쫓았다. 그동안에는 엄마 부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와이프의 모습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시 생각해보니 휴대폰 패턴도 바꿨고 사소한 일에도 휴대폰을 잠궜다. 그리고 경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한참 클 나이에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본인 치장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게다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실실 웃는 게 꽤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남자가 생겼으니 그렇게 기분이 좋았고 아들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다. 경호 아빠는 합의이혼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고 경호와 둘이 살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가정적이고 경제적 능력도 갖춘 경호 아빠가 혼자 살게 두질 않았다. 자꾸 이 여자, 저 여자를 소개시켜줬다. 그러다가 나와 선을 보게 되었다. 경호 아빠는 선한 눈빛에 자상한 말투, 잘생긴 얼굴이 트레이드 마크였다. 나는 다 큰아들이 있는 남자라는 것에 오히려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었다. 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말이다. 경호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재혼하게 되었고 우리 세 식구는 정말 화목하게 잘 지냈다. 경호는 나를 엄마라고 불렀고 친엄마의 잘못에 대해 말하면서 두디 아빠와 잘 사시길 바래요. 저도 엄마를 믿고 따를게요. 라고 말해 경호를 살뜰하게 챙기게 되었다. 경호 아빠는 아이를 낳자고 말했지만 나는 나이도 꽤 있었고 경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아이는 낳지 말자고 했다. 그렇게 새 가정을 이루고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경호 아빠가 퇴근길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같이 산지 2년도 안 돼서 떠나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게다가 경호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경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시 방황하는가 싶더니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다. 그런 경호가 무척 든든해 보였고 경호와 의지하면서 살았다. 남들은 친자식도 아닌데 아이가 성인이 되면 집을 나오라고 했다. 하지만 경호를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 경호는 남편과 닮은 점이 아주 많은 아이였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나면 먹은 그릇을 같이 정리했고 빨래가 마르면 마주 앉아 같이 겠다. 목욕을 마치고 나서 욕실 정리를 하고 나왔고 마트에 갔다 오면 생필품을 함께 정리하기도 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소풍을 간 뒤에 경호는 아빠가 해온 것처럼 내 주변에서 정리정돈을 도왔다. 남편의 부재로 인해 우울하게 지내던 내게 경호의 그런 모습은 남편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었다. 경호는 대학생이 되었고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동갑 아이였는데 1년을 사귀고 나니 경호가 군대에 간다고 하자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단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으니 자기를 좋아하는과 선배를 만나겠다고 했단다. 경호는 처음 사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무척 괴로워하는 듯했다. 새엄마인 나를 믿고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위로해주니 엄마같이
좋은 여자 만날 날이 있겠죠. 하고 미소 짓는 경호를 보고 안심했다. 경호는 공군에 입대했고 군 복무 기간이 조금 길었지만 휴가나 외출이 더 많았다. 경호는 첫 휴가를 나와 처음에 군 생활이 무척 힘들다고 했다. 그런 경호에게 대학로에 가서 뮤지컬을 보고 머리를 식히자고 제안했다. 경호는 좋은 생각이라며 신이 나서 따라 나왔다. 여기서 내 소개를 하자면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어릴 때부터 또래 여자아이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감사하게도 먹는 양에 비해 살이 찌지 않았다. 키가 173cm의 몸무게는 60kg밖에 안 나가니 마른 편이다. 게다가 피부톤이 밝은 데다가 높은 콧대, 짙은 쌍꺼풀이 있어서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 여자 좀 봐, 예쁜데 하고 수근대기도 한다. 나는 그런 시선을 은근 즐기는 편이다. 모처럼 서울 시내에 간다는 설렘에 직장 다닐 때 입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길이는 무릎 위로 올라오고 지퍼는 뒤에서 올리게 되어 있었는데 경호의 도움을 받아 지퍼를 올렸다. 경호와 팔짱을 끼고 다니면 엄마와 아들 사이보다는 이모와 조카 사이 정도로 보는 듯했다. 경호와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보는데 막이 오르고 조명이 꺼졌다. 무대에만 밝은 조명이 켜졌고 우리는 손을 맞잡고 관람했다. 공연에 몰두하다 보니 경호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는 듯했다. 화려한 조명이 있는 해화동 골목에서 스테이크를 잘하는 경양식당에 들어갔다. 경호의 표정은 공연을 보기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다. 경호가 대학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맥주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껴보지 못했던 남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잘생긴 경호는 어디에 내놔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식당 조명을 받은 경호의 얼굴은 더 빛이 났고 식사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게 되었다. 솔직히 그날 처음으로 경호에게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경호는 내 치마가 짧은 것을 인식했는지 외투를 벗어 내 무릎을 가려줬다. 이렇게 매너 있는 행동에 남편이 생각나 왈칵 울음을 터져 나왔다. 경호는 당황해하면서 엄마, 오늘 기쁜 날이잖아요. 엄마가 내 스트레스 풀어준다고 나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 그래요? 라며 달래줬다. 나는 그동안 남편이 보고 싶어도 경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들키고 말았다. 겨우겨우 식사를 마치고 애써 웃어 보이며 집에 돌아왔다. 경호는 안방에 와서 원피스 지퍼를 살짝 내려주고 자기 방으로 갔다. 경호는 이틀 후 복귀했고 나는 일에 빠져 살았다. 바쁜 와중에 뮤지컬을 보면서 맞잡은 경호의 따뜻한 손을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됐다. 경호와 일이 있던 것은 그 다음 휴가 때였다. 경호, 나이 22살 겨울의 말이다. 그 당시 역대급 흥행을 이룬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경호랑 보려고 아껴두고 있었다. 경호는 군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고 첫 휴가를 나왔을 때보다 표정이 밝았다. 나는 일부러 시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자고 했고 경호도 내 뜻에 따랐다. 팝콘 세트를 사서 영화관에 들어갔고 우리는 커플석에 앉아 팝콘을 먹으며 영화에 집중했다. 가끔 경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경호는 당연하게 어깨를 빌려주었다. 그때 내 어깨에 팔을 두르는 경호에게 살짝 두근거리는 마음이 들었다.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게 내 가슴은 방망이질 쳤다. 두근두근 나대는 심장 박동 소리를 경호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영화가 끝나지 않기를 바랬다. 경호는 무슨 음식이든 다 잘 먹는다. 나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편인데 골뱅이 전문점에 가서 탕과 무침을 시켜서
소주를 곁들여 먹었다. 그날따라 소주가 그렇게 단 음료인 줄 처음 알게 됐다. 경호는 술이 약한 편인데 세 잔을 마시고 나니 볼이 빨개지는 게 왜 그렇게 귀여워 보였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안주와 소주를 더 시켜 먹고 집에 돌아왔다. 각자 씻고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경호가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자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래. 우리 아들 엄마랑 같이 자자. 나도 아빠 없으니 매일 혼자 자느라 외로웠어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경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건강한 아들과 젊은 새엄마는 그날 아주 만족스러운 밤을 보냈다. 그날 이후로 몇 주가 지나고 경호가 외박을 나올 때까지 경호의 앨범을 뒤적이며 경호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다음 외박 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방에서 잠들었다. 침실 벽에 걸린 경호, 아빠의 사진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왠지 나를 이해해줄 것 같은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어느덧 여름이 되었고 경호가 온 날에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데이트를 나갔다. 내 몸매에 자신이 있었고 경호도 그런 내 옷차림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집에 돌아온 후밤에는 당연하게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고 경호를 받아들이는 날에 입을 속옷도 새로 샀다. 경호는 전역하는 날 내 덕에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했고 국화꽃을 사들고 남편 납골당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왔다. 눈을 감고 남편에게 하늘나라에서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다 지켜보고 있겠지만 나를 이해해줘. 그리고 가능하면 용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병역 의무를 다한 경우는 복학하기 전 내 일을 돕기도 했다. 남들이 보면 엄마 말을 잘 듣고 매너 좋은 아들이지만 나만 아는 큰 비밀이 있으니 우리는 항상 기분이 좋았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남편의 본처가 낳은 아들과 밤을 보내는 새엄마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경호와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경호가 새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언제든 환영한다. 가끔은 연애 상담을 해주는 쿨한 새엄마가 되고 싶다. 경호가 외로울 때, 내가 외로울 때 서로를 찾게 되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남들이 우리 사이를 비난하고 돌을 던진다고 해도 어머나, 벌써 왔어요? 새엄마는 언젠가부터 나에게 존대하기 시작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부엌에 진동을 한다. 토요일 오후 새엄마는 나를 반겨주고는 가마솥에 데워놓은 물을 퍼서 대야에 붓고 그 위에 앉은 자세로 뒷물을 하고 있다. 다급한 나를 위해 준비를 해주는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나를 키워준 엄마이다. 편의상 엄마로 칭하겠다. 엄마는 내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간다. 나는 가만히 엄마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간다. 엄마와 나는 방으로 가서 요란스럽게 회포를 푼다. 처음에는 그리도 부끄러워하던 엄마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엄마는 나보다 더 적극적이다. 나를 위해 배려하던 것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엄마를 배려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엄마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야 나를 놓아주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후 모든 뒤처리를 해주는 착한 엄마. 뒤처리를 한 후 다시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린다. 배고프지요? 얼른 식사하세요. 늦은 점심이기 때문에 나는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우겨넣듯 식사를 한다. 엄마와 보낼 시간은 아직 많다. 일요일 저녁에 회사의 기숙사로
가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엄마는 나를 헌신적으로 키워주셨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나는 늦게 알았다. 내 아버지는 나를 혼자 키우던 호랍이었고 새엄마와 재혼을 했다. 그게 내가 5살 때였다. 그때부터 새엄마는 나를 아들처럼 키웠다. 동네 사람들은 새엄마가 나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을 보고 친아들도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탄을 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금실 좋은 부부였는데 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친할머니는 나를 맡아 키우겠다고 새엄마에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새엄마는 나를 친아들처럼 키울 것이라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할머니는 새엄마가 젊은 나이이니 재가를 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새엄마는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나를 데리고 재혼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나는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것도 나는 모르고 살았다. 한참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인이 되어 나는 공장에 취직했다. 공장은 시내에 있어 시골 마을에 있는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기는 불가능했다. 엄마는 아버지가 농사 짓던 땅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을 나와 엄마가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공장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고 농사일은 엄마가 했다. 나는 월급을 엄마에게 보냈고 엄마는 그 돈을 모으며 살림을 하셨다. 어릴 적 나는 엄마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기억이 많다. 엄마는 내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티를 낸다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다. 홀어머니도 그냥 홀어머니가 아닌 새어머니이니 더더욱 나를 엄하게 교육시켰던 것 같다. 엄마는 마냥 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괜히 성질을 부릴 때는 엄마가 잘 받아주셨다. 나를 다독여주시며 자상하게 내 마음을 감싸주셨다. 엄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셨다. 엄마가 나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별로 당황하지 않았다.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던 것 같다. 성인이 되어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니 엄마는 늘 내 건강을 걱정하셨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는 공장이다 보니 내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셨다. 엄마의 성화 때문에 나는 주말에 공장 기숙사에 있을 수 없었다. 엄마는 나에게 주말에라도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라고 늘 성화를 부리셨다. 어떤 때는 주말에 집에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얘 걱정만 하는 엄마를 위해서 그럴 수는 없었다. 주말마다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만 했다. 엄마는 나를 엄하게 대하셨지만 자상할 때도 많았다. 내가 성인이 되어 외지에서 일을 하게 된 후로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엄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 아직 나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 있으면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엄마의 가르침에 내가 반기를 들며 고집을 부리면 엄마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어느 토요일 오전에 일을 마치고 공중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한 후 나는 집으로 갔다. 늘 그렇듯 내가 도착할 시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밥을 먹고 나는 곧바로 잠이 들어 저녁나절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엄마는 부엌에서 씻다 말고 나를 불렀다. 늘 해왔던 대로 나는 엄마의 부름에 부엌으로 가서 엄마의 등을 밀어주었다. 나는 짓궂은 생각이 들어 엄마를 놀렸다. 엄마, 무슨 때가 이렇게 많어?
새끼줄 만들어도 되겠구만. 나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돌려 나를 흘겨보았다. 엄마의 등은 희고 고왔다. 농사일을 하느라 그을린 얼굴과는 대조적이었다. 엄마는 그날따라 현기증이 나서 좀 어지럽다고 했는데 내가 등을 밀어주고 있을 때도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나는 엄마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방으로 돌아와 엄마의 목욕이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엄마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 전에 나는 이부자리를 준비해 놓았고 엄마는 방으로 들어와 곧바로 이부자리에 들어누우셨다. 나는 엄마의 어깨와 뒷목을 주물러 드렸다. 한참 주물러주고 있는 나에게 엄마는 그만하라고 하셨다. 내가 힘들까봐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엄마에게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엄마 밤새도록 못 주물러 드리겠냐고 했다.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나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엄마는 울적해졌나 보다. 엄마는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이고 계셨다. 엄마, 우는 거야? 왜 울어? 내 질문에 엄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 엄마, 뒷마을 청수랑 옆집 아줌마가 맨물가에서 연애하는 걸 본 사람들이 많다는데? 이 말에 엄마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아줌마는 아들보다 어린 청수랑 연애도 하고 좋겠네. 이렇게 말한 나는 청수가 더 좋지 뭐. 옆집 아줌마처럼 예쁘고 상냥한 여자가 어디 흔하겠어?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는 그 늙은 여자가 뭐가 좋냐고 했다. 나는 예쁘면 됐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냐고 했고 엄마는 정말로 내 또래 남자애들은 그런 생각을 하냐고 물었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더니 엄마는 나에게 얼른 돈 모아서 줄 테니 색시를 구하라고 했다. 이렇게 예쁜 색시가 있는데 내가 무슨 색시를 구하겠어. 이렇게 말하며 나는 엄마의 뒷목을 툭 쳤다. 엄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셨다. 엄마 웃었다. 이제 다 나았나 보네. 내 말에 엄마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엄마는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나에게 옆집 아줌마가 탐이 나냐고 물었다. 예쁜 여자를 보면 내 또래 남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대답했더니 엄마는 나에게 힘드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이 공장일이 힘드냐는 뜻인 줄 알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도 안 힘들어.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 엄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니, 옆집 아줌마 생각에 힘드냐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묘한 분위기에 엄마와 나는 서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는 가을바람 소리에 눈이 떨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나는 깊은 밤중에 잠이 깼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데 엄마도 인기척에 잠에서 깼다. 왜? 힘들어서 못 자는 거야? 그날따라 엄마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다.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날 엄마가 힘들었던 것 같다. 엄마가 나에게 했던 질문은 내가 엄마에게 해야 할 질문이었던 것 같다. 나는 엄마의 반복되는 질문에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런 것 같아. 엄마는 내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를 옆집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엄마의 말은 너무 놀라웠다. 논란 중에도 나는 너무나도 억울했다.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은 옆집 아줌마였지만 나는 우리 엄마가
그 아줌마보다 훨씬 곱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엄마는 내가 엄마를 옆집 아줌마만 못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했다. 난 엄마가 옆집 아줌마보다 훨씬 고운 것 같은데 비교할 가치도 없어. 내 말에 엄마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불이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엄마의 웃음소리에서 만족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한 후 엄마는 차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무도 떨렸지만 엄마를 안아주었다. 나는 날이 밝은 후에야 엄마를 놓아주었다. 엄마는 나를 올려다보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날이 밝고 내 등을 손으로 쓸어주던 엄마는 어머, 내 정신 좀 봐. 얼른 상 차릴게. 다급하게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렸다. 나는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곧바로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오후가 되어 있었다. 엄마는 점심을 차려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엄마를 끌어당겨 내 옆에 눕게 했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 엄마도 좀 쉬라고 했고 엄마는 숨을 죽인 채 내 옆에 누워 있었다. 엄마는 나에게 넌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처럼 키웠어. 이렇게 말했고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는 내가 본인이 낳은 아들이 아니란 것을 자꾸 강조했다. 엄마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것 같다. 엄마도 참 대단한 것이 끓어오르는 20대 초반 청춘인 나를 엄마는 단 한 번도 마다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는 나에게 존대를 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언젠가부터 엄마가 나를 부르는 호칭도 없어졌다. 엄마는 지금까지도 나만 기다리며 살고 계신다. 어떤 여자도 엄마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떠받들어준 적이 없다. 늘 다소곳하고 나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셨고 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온갖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자상하고 아름다웠던 내 어머니는 갑자기 몹쓸 병에 걸려 2년간 고생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 그때 내 나이 9살이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내가 11살이 되자 나와 15살밖에 차이 안 나는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어머니가 26살이라니 남들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3년은 기다렸다가 제가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어린 나를 돌봐줄 어머니를 찾고 있었나 보다. 나중에 크고 생각해보니 아빠가 재력이 있으니 젊은 새어머니를 맞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새어머니는 젊고 예쁜 얼굴이었다. 키도 168cm라고 했고 게다가 상냥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신혼생활을 즐기는 듯했다. 나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같이 사는 새어머니가 연예인만큼 예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사춘기 시절에 별탈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게 자상하고 친절했던 내 새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꽤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아버지의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나는 특별히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는 성인이 되었으면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셔서 방학 때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에 물을 섞어 비비는 일도 해봤다. 땀 흘리고 나서 받는 일당이 정말 가치 있게 느껴졌고 집에 가는 길에 수박 한 통 사서 새어머니에게 드리면 기특하다며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다. 그 짧은 손짓에도 내 몸이 반응을 하니 참 쑥스러웠다. 우리 식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살고 있었다. 나는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아버지의 물건이 다 나와 있었다. 새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고 하는 것이었다. 새어머니는 화가 나서 아버지의 옷장에서 옷을 꺼내 거실로 모두 던졌고
아버지는 새어머니에게 집착이 심하다며 집을 나가셨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난 예쁜 딸이 벌써 10살이 되었기 때문에 새어머니는 집에서 동생을 키워야 했고, 아버지는 별거를 하면서도 필요한 생활비만 붙여주겠다고 했다고 들었다. 젊은 새 신부와 잘 살아볼 생각을 해야지. 왜 바람을 피웠는지 정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나는 새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서 들어가기도 했고, 새어머니에게 소액의 용돈을 드리기도 했다. 새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나와 동생을 잘 챙겨주셨다. 나는 복학을 해서 바쁘게 지냈고 어머니의 별거 기간은 늘어만 갔다. 아버지의 삶을 봤을 때 끝이 좋지 않아 나는 당분간 연애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래서 집, 도서관을 왕복하며 공부에 매진했다. 새어머니는 딸이 커갈수록 학원비가 많이 들자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아쉬운 소리를 했고, 가끔 한숨 쉬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느 날 새어머니와 야식을 시켜 먹자고 제안했고, 새어머니는 치킨과 맥주를 시켰다. 동생은 공부하고 피곤하다며 잔다고 했고, 식탁에 앉아 새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별거 한 지 벌써 3년째인데 생활비 줄 때나 잠깐 연락하고,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26살에 20살 차이가 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기를 배신했다고, 딸 안부는 묻지도 않는다고, 돈만 주면 아빠냐고 하며 서럽다고 우는 것이었다. 나는 새어머니의 가녀린 어깨를 살짝 두드려주며 새어머니, 언젠가 아빠가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잘 살아봐요 라고 위로해 주었다. 새어머니는 맥주를 많이 마셨고 이만 자야겠다고 방에 들어갔다. 나는 뒷정리를 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어머니가 나지막히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나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 준수 아빠랑 처음에는 좋았는데 우리 딸 낳고 나더니 딸만 예뻐하더라고. 나 어디 나가도 아가씨 소리 듣고 사는데 준수 아빠는 나를 점점 외면하기 시작했어. 그러던 와중에 너는 너무 잘 크는 거야.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사오고 힘들에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용돈 쓰라고 주고 너무 고마웠어. 창피하지만 나는 너를 남자로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내 마음 진작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용기가 안 났어. 술 먹고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술의 힘을 빌려서 너에게 고백하는 거야. 오늘 밤 내 남자가 되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도 술이 오른 상태였는데 새어머니의 고백을 받고 정리가 되는 듯 했다. 사실 새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잠든 적이 많았다고. 우리 오늘 같이 있자고 했다. 나는 새어머니와 일을 치렀고 거의 3년 만에 남자의 품에 안긴 새어머니는 너무 좋다며 엉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말라고. 그동안 아빠에게 속상했던 거 내가 위로해주겠다. 그 한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그 후로 동생이 학교에 가고 내 수업이 없을 때 나는 새어머니와 좋은 만남을 가졌다. 안방에서 사랑을 나누고 새어머니의 차를 타고 맛집을 다녀오기도 했다. 누가 보면 새어머니라고 생각하겠는가? 나이 차이 안 나는 이모라고 생각할 듯 했다. 새어머니는 내 팔짱을 끼고 바람을 쐈고 나는 그런 새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우리 관계는 1년 정도 되었고 나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다.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었고 새어머니가 외로워할까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집에서 잠을 잤다. 첫 월급 타던 날 내 월급을 모두 새어머니에게 드렸다. 새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일부러 더 집에 찾아갔던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새어머니는 내 생일에 거하게 상을 차려주셨고 여동생도 용돈을 모아 내 와이셔츠를 선물해줘서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되었다. 그날 밤 여동생은 또 공부하느라 피곤하다며 잠을 잤고 새어머니는 특별한 옷차림을 하고 나와 밤을 보냈다. 우리는 내 생일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며 더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고 새어머니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고마웠다고 하며 우리는 이제 다시 새엄마와 아들로 지내야 하며 우리의 이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나도 아버지만큼 돈을 충분히 잘 버는 상태가 아니라 자취 비용을 내고 저축하기에도 빠듯한 생활을 했고 여동생의 학원비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아버지의 복귀는 새어머니에게 절대로 놓을 수 없는 하나의 끈이 되었던 것 같다. 두 분은 어색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듯했고 나는 그런 두 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명절, 생신 외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 가끔 새어머니와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지냈을 뿐이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히 좋았어. 그리고 행복했다고 새어머니를 추억한다. 후기를 써보겠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잘 지내시는 듯했고 새어머니와 교류 없이 지낸 지 3달이 지났다. 새어머니에게 가끔 연락이 왔지만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일 퇴근 시간이 되기 직전에 회사 안내 데스크에서 내 자리로 전화를 했다. 누가 나를 찾는다길래 급하게 나가봤다. 그때는 가을 바람이 솔솔 부는 시기였다. 회사 로비에 새어머니가 서 계셨다. 초록색 원핏에 가디건을 걸친 채 말이다. 퇴근하던 직원들이 새어머니를 힐끔 쳐다볼 정도로 새어머니는 매력적이었다. 같이 나온 직원에게 인사시켜줬더니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계시니 참 좋겠다고 농담을 했다. 나는 새어머니랑 같이 다닐 때마다 이런 시선을 느꼈다. 새어머니는 늘 아름다웠고 내게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새어머니와 근처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와 파스타, 샐러드를 시켰다. 와인도 함께 주문했는데 새어머니의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새어머니는 그동안 잘 지냈냐? 왜 내 전화를 피하냐고 물으셨고 나는 내 생각만 할 수 없다.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다시 잘 사시는 게 중요하니 마음이 아프지만 새어머니의 전화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새어머니는 요즘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자꾸 헛구역질이 난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럼 우리 관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요? 라고 물었고 새어머니는 안 그래도 혼자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 찾아온 것이라고 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잘 지낸다고 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번 외도를 한 사람이니 언제 또 밖으로 나돌지 모르는 일 아니겠냐고 하는데 새어머니가 가엾게 느껴졌다. 식사를 대강 끝내고 셔터 문을 닫는 약국에 뛰어갔다. 임신 테스터기 하나 주세요 하고 급하게 사왔고 새어머니 손에 쥐어줬다. 새어머니는 내가 사는 자취방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고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들고 집에 갔다. 새어머니는 우리가 언제 서먹한 사이였냐는 듯이 내 살림을 둘러봤고 남자 혼자 산다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 아무리 귀찮아도 늘 정리정돈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귀엽게 잔소리를 했다. 새어머니는 헛구역질을 하는 데다가 생리도 안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임신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검사는 아침에 하는 게 정확하다고 하니 내일 아침에 해보겠다고 했다. 맥주는 마실 수 있냐고 했더니 어차피 조금만 마실 거라 괜찮다고 하면서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새어머니는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많이 놀랬지? 내 연락 받아줘. 우리 전처럼 지내자. 부탁할게. 응? 하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새어머니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날 하나가 되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새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렸고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이 밝자 새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 나 테스트해봤어. 걱정할 거 없어 라는 내용이었다.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른다. 그날 저녁에 새어머니와 또 만났는데 산부인과에 가보니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서 주사를 맞고 왔다고 한다. 그런데 자꾸 헛구역질을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
예과에 가 보시라고 했다. 새어머니는 며칠 후 위내시경을 해봤는데 만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걱정했던 만큼 큰일은 아니라 가슴을 쓸어내렸고 우리 사이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 새어머니는 내가 퇴근하기 전에 내 원룸에 와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을 때도 있었다.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식사를 했고 침실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원룸에 갔더니 새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너희 아빠가 자꾸 외박을 하길래 뒷조사를 좀 해봤어. 무슨 회사에서 워크샵, 골프를 그렇게 많이 가나 했어. 그래서 자고 있을 때 타임라인을 살펴봤어. 상상하기도 싫은 그 결과가 고스란히 나오더라고 하며 씩씩대고 있었다. 아버지는 전에 만난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성과 호텔에 갔던 이력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에도 연락해보니 워크숍은 간 적이 없다고 했단다. 순진하게 아빠를 받아주고 믿고 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하며 눈물을 보였다. 나는 새어머니의 등을 토닥거려주며 위로해줬다. 새어머니는 그나마 나와 다시 만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딸 때문에 아빠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황을 자책했다. 나는 아빠에게 다시 얘기해보자고 했고 새어머니는 한창 사회생활 잘하는 의부자들에게 찾아와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를 믿고 의지하는 새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다고 어려운 얘기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집에 모셔다 드렸다. 새어머니는 그날 밤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좋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도 해야 하니 나는 그만 물러나고 싶어 라고 말이다. 하지만 어렵게 다시 만난 상태에서 그렇게 헤어질 수는 없었다. 나는 점심시간에 아버지 회사로 찾아갔다. 아버지는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식사를 하며 새어머니가 나를 찾아왔고 어려운 말을 꺼냈다고.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사춘기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했다. 아버지는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식사를 마쳤다. 새어머니와 가족이 된 지 한참 되었고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또 다른 여성을 만나는 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냐고 다그쳤다. 아버지는 뭔가 결심을 한 듯 나를 바라봤다. 우리 부부 사이는 우리가 해결할게.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말했고 아버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고 있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주말에 아버지의 호출로 집에 갔다. 새어머니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아버지는 나에게 하기 어려운 말을 직접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다시는 새어머니에게 속상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새어머니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며 내 손을 잡아 끌었고 손가락에는 빛나는 반지가 보였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내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선물 준 거야 라며 웃어 보였다. 나는 부모님이 화해를 한 것이 너무 기뻤다. 고기를 먹으며 다짐한 것이 있었다. 다시는 새어머니를 찾지 않겠다고 말이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아야 하는 여자인 게 분명하니까 말이다. 만약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또 마음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어려울 게 뻔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새어머니를 여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는 일 같다. 새어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우리 집에 반찬을 갖다 주고 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새어머니에게 집에 계시라고 만류했다. 자꾸 빌미를 만들면 우리 사이는 예전처럼 돌아갈 게 뻔하니까 말이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잘 지내시기만을 바라본다. 어느 순간 새어머니가 그리워진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마음먹어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새어머니에게 용돈을 조금 쥐어드리고 왔다. 새어머니는 아들에게 처음 받아보는 용돈이라며 이 돈은 코팅해놔야겠다고 하는데 그런 천진난만한 새어머니를 놓고 오는 마음이 참 무거웠다. 하지만 스스로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새어머니는 용돈 봉투를 읽어봤다며 고맙다고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 봉투에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끝내야 해요. 힘드시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로울 때 찾아오시면 그때 어머니를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